41쪽을 보시면 지목 설정의 원칙이 나오는데 지목 설정의 원칙 첫 번째 일필일목의 원칙 지난 시간에도 보셨습니다. 한 필지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하나만 등록이 된다는 원칙이 일필일목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필지 성립 요건 중에서 지목이 동일할 것 그게 바로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러면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를 선택하는 방법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용도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속성의 원칙 가로에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자 모르신 분들은 네, 그 옆에 써놓으세요.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토지를 옆에서 본 겁니다. 옆에서.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입니다. 이쪽 토지의 지목은 대지예요. 대지. 여기도 대지입니다. 여기도 갑소유 토지고 이쪽 토지도 갑소유 토지입니다. 이렇게 경계 이렇게 있을 겁니다. 두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때 갑은 노후를 대비해서 월세를 받아서 노후 생활에 사용하려고 원룸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원룸 건물을. 대지니까 건물 지을 수 있겠죠. 원룸 건물 이렇게 지을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자재가 필요할 테고 그 건축 자재를 옆에다가 쌓아 놓은 다음에 건물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협소해요. 너무 협소하죠. 건축 자재를 쌓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인접 토지도 갑의 소유 토지니까 여기다가 건축 자재를 이렇게 쌓아 놓을 겁니다. 그리고 건물을 축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 자재를 쌓아 놓는 용도 이거는 주된 용도는 건축 자재 쌓아 놓는 용도인데 27개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27개 안에는 없어요. 그럼 이 건축 자재를 쌓아 놓는 용도의 토지는 지목이 뭐겠습니까? 잡종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잡종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지목은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대지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잡종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잡종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 대를 잡종지로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불변 바꿔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를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언제 바꿔야 될까요? 만약에 영속적인 변경이 있다면 지적공부에 대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때는 바꿔야 될 겁니다. 뭐로? 잡종지로. 그렇죠? 그래서 영속성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변경일 때는 불변 바꿔서는 안 되지만 영속적인 변경이 있을 때는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같은 원칙이라고 봐요. 영속성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그렇죠? 그래서 용어 자체를 반대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칙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같은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용어가 같은 뜻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영속성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같은 의미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목 법정주의. 아까 지목은 28개로 구분한 이유는 첫 번째,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두 번째, 세금 과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한다고 했죠. 그럼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조세 법정주의.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지목도 세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종류가 정해져야 됩니다. 이를 지목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지목은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지목 법정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지목의 구분 28개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 이번 시간에 해버리면 굉장히 지루해 하세요. 막 좀 있으시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일부만 하겠습니다. 절반 정도만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박스 안에 있죠. 42쪽을 보시면 지목이 전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박스들이 여러 개 있죠. 네, 박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박스의 내용은 지적 예규라는 규칙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지적 예규에 있는 규칙이. 그런데 예전에 시험은 옛날 공시법 시험은 지적 예규에 관한 내용을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지적 예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규칙입니다. 규칙. 공법 시간에 법률, 대통령령 뭐 이런 거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적 예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규칙인데요. 예전에는 이 박스에 있는 내용 규칙을 많이 출제를 했는데 요즘은 대통령령을 주로 출제합니다. 주로 어디를 출제하느냐면 다만이라는 문구를 많이 출제합니다. 다만 뭐 이렇게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거기서 주로 출제를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은 1, 2, 3, 4월 달은 안 할 거고요. 5월 달부터 박스의 내용을 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공부가 되시면 박스의 내용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전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밭전자를 쓴 겁니다. 밭전자. 그래서 밭농사 토지의 지목을 전이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밭농사 토지는 지목이 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답이라는 지목이 있죠. 이거는 논답자예요. 논답자. 그래서 논농사 토지를 지목을 답으로 딱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밭농사 토지인 전과 논농사 토지인 답은 차이점을 먼저 보셔야 돼요. 차이점. 그러면 전을 첫째 줄 보시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라는 문구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답을 보시면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 라는 문구가 있죠. 우리가 논농사 지을 때 가보시면 물이 그 줄기에 찰랑찰랑 차 있죠. 네. 그래서 항상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논농사 토지는 답은. 그런데 보통 밭농사는요 가뭄이 들 때만 물을 뿌려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밭농사는 가뭄이 들 때만 물을 뿌려줍니다. 따라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상시적이라는 것은 항상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요거 구별 차이점 기억하셔야 돼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면 논농사 토지인 답이 되는 것이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밭농사 토지인 밭전자 전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차이점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과 답이 결정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공통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밭농사, 논농사, 농부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공통점은 재배라는 문구입니다. 재배. 재배. 찾으셨습니까? 재배 동그라미 치십니다. 재배.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가수원이 나오는데 가수원 첫째 줄 보시면 집단적 재배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밑줄 치십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집단적 재배. 그러면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다면 이거는 가수원 용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수리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야지만 이게 가수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그러면 사과나무가 산골짜기에서 한 200그루가 자생합니다. 스스로 크고 있어요.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혼자 크고 있습니다. 자생하고 있다. 재배의 반대말은 자생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가수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 재배라는 문구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수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목장 용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밑줄을 치셔야 돼요. 예외니까, 예외 규정이니까 다만. 다음의 토지는 목장 용지가 되는데요.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축산업은 뭡니까? 축은 가축이란 뜻이에요. 가축. 그 다음에 낙농업은 우유 만드는 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초지를 조성한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자는 풀초자입니다. 풀초.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풀들은 먹이가 되는 겁니다. 먹이. 그렇죠. 그래서 가축의 먹이가 되는 초지가 조성이 됐다면 당연히 목장용지가 될 겁니다. 니은을 보시면 축사 등의 부지. 이건 뭡니까? 축사. 가축의 집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가축의 집이 들어선 토지라고 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목장용지가 될 겁니다. 축사는 목장용지의 필수 시설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예를 들어서 가축도 가끔 씻겨내야 되죠. 목욕시켜야 되죠. 그러면 세면도구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장소들이 있겠죠. 그것도 필수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목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둘째 줄에 동글뱅이 1번에 둘째 줄 보시면 매출이 있습니까? 매출이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매출이 못 찾으셨어요. 박스 안에 거기 동글뱅이 1번 둘째 줄 보시면 매출이라는 문구 있죠. 매출이 동그라미 치십니다. 매출이도 더럽게 말은 안 됐지만 이것도 가축으로 봅니다. 가축 매출이.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꿀벌. 이놈도 더럽게 말 안 듣죠? 이놈도 가축으로 봅니다. 가축. 말 잘 들어요? 안 듣던데. 저도 키워봐서 알아요. 어릴 때 아버님이 꿀벌을 키우셨는데 그때부터 꿀을 안 먹어요. 저는. 그게 꿀이 아니라 다 설탕물 아닙니까? 아닌가요? 설탕물이 꿀로 들어가서 나온 게 아니 입으로 들어가서 나온 게 꿀이잖아요. 설탕물이 결국은 설탕물입니다. 그래서 잘 안 먹어요. 그 다음에 거기 꽁이 없는데 거기 옆에 써놓으시죠. 꽁을 어떻게 쓰는 거지? 꽁. 옛날에 꽁은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말을 더럽게 안 들으니까 이것도 가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키우기가 거의 불가능했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가축이 아니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축입니다. 꽁 써놓으시고요. 몇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거기에 보시면 소, 말, 사냥, 면양, 돼지, 닭 이런 거 가축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가축인 거 다 아니까 외우실 필요가 없지만 이게 가축일까 고민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메추리, 꽁, 그 다음에 꿀벌, 하나 더 지렁이. 지렁이도 써넣으시죠. 토룡용. 모르세요? 지렁이. 토룡, 땅속 용이라고 하죠. 지렁이. 이것도 써넣으시죠. 몇 가지만 외워두십니다. 메추리, 꽁, 꿀벌, 지렁이. 지렁이도 말 더럽게 안 듣겠죠. 말 잘 듣는 거는 제가 키워본 강아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는 좀 암기해 두십니다. 다 출제가 됐던 가축들입니다. 이것들이. 그 다음에 임야를 보겠습니다. 임야를 보시는데요. 나머지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실력이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쌓인 다음에 5월달 정도에 다 볼 겁니다. 출제가 되는 건 다 볼 거예요. 우린 다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임야가 나와 있습니다. 임야. 이 임야는 옛날에 살림이라는 지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야라는 지목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지목이 합쳐진 겁니다. 임야로.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살림이라는 지목이 옛날에 있었고 원야라는 지목도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지목이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이 산자는 매산자예요. 림은 숲을 림자입니다. 그래서 산에 숲풀이 빽빽히 우거진 토지, 이게 살림이라는 지목이었고 원야는 이 원자가 근원 원자예요. 근원원. 야는 들판 야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휑한 느낌이 나는 들판, 이것이 임야라는 지목이었습니다. 이게 느낌이 완전히 반대죠. 살림은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고 원야는 근원적인 들판이니까 뭔가 휑한 느낌이 나는 토지로서 보통 나무들이 없는 토지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지목이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살림에 해당되는 토지는 뭐가 있었냐면 수림지, 중림지. 이게 살림에 해당되는 토지였습니다. 이 숫자는 나무 숫자입니다. 죽은 대나무 죽자예요. 림은 숲을 림자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토지, 대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토지가 옛날에 살림이라는 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야, 근원적인 들판이라는 뜻인데요. 뭔가 휑한 느낌이 나는 토지들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느냐면
자갈 땅, 모래땅, 암석지, 황무지. 휑한 느낌이 나십니까? 습지. 이런 땅은 뭔가 휑한 느낌이 나는 토지로서 나무들이 거의 없는 토지들이에요. 이게 원야라는 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완전히 다른 토지가 합쳐져서 임야라는 토지가 된 건데요. 임, 수풀림, 그 다음에 야, 들판야. 그래서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고 하더라도 임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운대 해수욕장 지목이 뭘까요? 어려우세요? 해운대 해수욕장 지목이 뭘까요? 모래땅이니까 임야가 되는 겁니다. 해운대 해수욕장도 임야예요. 경포대 해수욕장도 임야가 될 테고.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들어서야지만 임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도 임야가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넘기겠습니다. 강천지가 나오는데 광천지, 이 강은 광물이란 뜻입니다. 광물, 뭐 석탄, 석유, 그 다음에 온수, 그 다음에 뭐 일본의 그 뭐죠? 뜨거운 물 그 뭐라 그랬죠? 온천, 뭐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천자는 여기 나오는 천자는 샘천자입니다. 그거는 전체를 해서 못 외웠어요. 아까 저거 외우느라고 힘들어서. 네, 샘천자입니다. 샘천자. 그러면 광물이 샘처럼 솟구치는 부지가 바로 광천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광물이 샘처럼 솟구치는 부지 광천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광물은 액체겠습니까? 고체겠습니까? 당연히 액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석유, 온수, 약수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샘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다만이라는 문구 나오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다만이라는 문구는 없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단이라는 것도 같은 뜻이죠. 단.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은 보낼 송자입니다. 수는 물수자가 되겠죠. 송유관. 송은 보낼 송자고 유는 기름이란 뜻이겠죠.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된다. 강천지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토지인데 여기서 온수 약수들이 샘처럼 솟구칩니다. 그러면 이게 지목이 뭐겠습니까? 강천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솟구치는 요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이제 모아서 땅속이건 땅이건 이 창고에다가 보관을 할 겁니다. 창고에 보관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안에 설치가 된 건 아니니까 이거는 창고용지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 송수관, 송유관이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송유관, 송수관이 설치된 부지도 강천지 안에 포함을 시키면 이상한 얘기가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km예요. 거리가. 그러면 강천지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과다하게 확장이 돼버립니다. 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송수관, 송유관 부지, 창고용지 부지는 강천지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만이라 문구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만 보통은 송수관, 송유관 부지는 보통은 잡종지가 됩니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잡종지가 될 테고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여기 송수관이 있고 여기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죠. 그때는 대지가 되겠지만 여기에 불분명할 때는 뭐가 된다고요?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송수관, 송유관 부지는 불분명할 때는 잡종지가 될 테고 요거는 이 시설은 창고용지가 되겠죠. 네, 창고용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염전을 보십니다.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제는 만들 제자고요. 염은 소금이란 뜻이에요. 장은 장소란 뜻이고 그래서 소금을 만드는 장소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단부터가 중요합니다. 다만부터. 법조문에는 다만인데 여기는 단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천일 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천은 하늘이란 뜻이 될 테고요. 일은 태양이란 뜻이 될 테고 제염은 소금을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닷물을 토지 위로 끌어올려서 그 햇빛으로 말려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을 천일제염 방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 공장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뭡니까? 공장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물을 끓인다. 물을 끓여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포인트가 뭡니까? 공장이라는 문구가 있죠. 따라서 이거는 공장용지가 되는 것이지 염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염전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까? 천일 제염의 방식으로 만들어질 때만 이때 염전이 되는 것이고,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그 부지는 염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공장용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대가 나오는데요. 대지를 얘기하겠죠. 기역을 보시면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이런 문구가 나오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이게 대지 포인트예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이게 바로 대지가 되는 겁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을 겁니다. 언젠가 외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준자는 마칠 준자고요. 공은 공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것을 준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택지 조성공사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택지는 주택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지. 그럼 이건 주거가 되겠죠? 뭐가 됩니까?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공장용지가 나오는데요. 기역을 보시면 공장시설물의 부지니까 당연히 공장용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니까 당연히 공장용지가 될 테고, 디귿을 보시니까 이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요거 의료시설 밑줄 치십니다. 의료시설 등 의료시설. 이 공장은 그 안에 위험한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죠. 보통은 그렇죠. 위험한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공장 안에 설치된 이 의료시설은 공장용지의 필수 시설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별도의 대지로 보지 않고 공장시설의 필수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공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여기는 주지목 주정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 대지는 주지목 주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여기 공장용지 안에 의료시설만큼은 이거는 주지목 주정의 원칙이 적용돼서 이 의료시설물 부지는 대가 아니라 공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가 나오는데요. 넘겨보시면 박스 안에 1번을 보죠. 박스 안에 1번 정도 보십니다. 학교시설 구역으로부터 떨어진 이라는 표현이 있죠. 떨어진 밑줄 치십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학교용지가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렇죠? 학교용지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떨어진 실습지. 이 실습지는 어떠한 학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농업학교라고 한다면 전이나 답이 될 수가 있을 테고, 공업학교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장용지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상업지구에 실습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대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때마다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주거죠. 따라서 아마도 대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겁니다. 사택, 이것도 대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겁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이 나와 있는데요. 주차장. 거기 첫째 줄 보시면 독립적 시설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이것이 키워드예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이 있는 경우만 이때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절대로 밥그릇을 그린 건 아니에요. 절대로 반찬통을 그린 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종합운동장을 그린 겁니다. 밥그릇이 아니라 종합운동장을 그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체육시설이겠죠? 체육시설일 테니까 이 부지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체육용지가 될 겁니다. 체육시설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뭘 그린 거냐면 주차 공간을 그린 겁니다. 주차 공간. 그러면 이 종합운동장의 부설 주차장이 되겠죠? 부설 주차장. 그러면 이 부설 주차장은 독립적 시설로 볼 수가 있느냐? 독립적 시설로. 이 종합운동장의 필수 시설물로 보는 것이지 독립적 시설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주차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종합운동장의 필수 시설물로 보는 것이지 독립된 주차 공간으로 보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설 주차장은 당연히 주차장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협소해졌습니다. 요즘 차 많이 갖고 계시죠? 거의 대부분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너무 협소해서 옆에다가 별도의 주차 공간을 설치합니다. 별도의. 그렇다면 이것은 독립적 시설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둘 다 부설 주차장이에요. 둘 다. 그렇죠? 부설 주차장이지만 이것은 그 시설물 부지 안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바깥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안에 설치된 때는 그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이 부지는 뭐가 됩니까?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대지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백화점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는 뭐가 됩니까?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이 백화점은 점포 중에서 제일 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뭐가 될까요? 대지. 그러면 이것도 부설 주차장도 뭐가 되는 겁니까? 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립된 주차 공간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별도의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거기에 그런 문구가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둘째 줄 보시죠. 다만. 주차장에서 둘째 줄 보시면 다만이라고 문구 찾으셨습니까? 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노상 주차장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노상 주차장. 이것은 도로예요. 그런데 도로변에 이렇게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있죠. 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주차 공간은 독립된 주차 시설로 볼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등록 선호의 원칙이라는 걸 아까 빼먹었는데 등록 선호의 원칙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등록 선호의 원칙은 예전에는 공간정보법에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 선호의 원칙이 공간정보법에 규정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삭제가 됐어요. 필요 없어서 삭제된 게 아니고요.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삭제한 겁니다. 등록선의 원칙이라는 게. 그러면 등록선의 원칙은 무슨 뜻이냐면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봐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된다는 원칙이 등록선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뭐로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한 필지라면 도로로 등록되어 있겠죠. 나중에 주차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전체가 주차장이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이 주차 공간은 독립된 주차 시설을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이것도 주지목 주차의 원칙상 도로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 주차장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거 보시면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방을 쌌습니다. 제방을 싼 다음에 여기를 메꿔버렸습니다. 그럼 이 제방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이 뭐냐면 제방이에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제방입니다. 그런데 이 제방을 쌓은 한 3년쯤 후에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합니다.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목이 뭐겠습니까? 도로가 되겠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제방을 도로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게 바로 등록선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봐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된다는 원칙, 등록선의 원칙인데요. 요즘 자주 출제합니다. 이 등록선의 원칙을 내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하간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이것도 주차장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거기 밑에 줄 보시면 밑에 줄에 있죠.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위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는데요. 니은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러면 이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독립된 주차시설로 볼 수가 있느냐?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 목적이 뭡니까? 판매 목적이라는 문구에 있죠. 주차장에 있는 차들은 판매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주차장에 딱 해당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유사한 것은 주차장이지만 주차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럼 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요? 네? 그러면 이 야외 전시장은 거기 보시면 다시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이 27개 딱 들어맞는 게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요? 잡정지.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잡정지라는 거. 야외 전시장, 물류장, 판매시설로 볼 수가 있느냐? 물류장은 판매시설이 아니죠. 그렇죠. 야외 전시장도 판매시설은 아니죠. 그래서 주거로, 대지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딱 해당되는 게 있느냐? 27개 없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잡정지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를 보십니다. 주유소. 거기 기억을 다만이라는 문구 보죠.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공장,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급유, 송유시설은 아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잡정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잡정지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급유, 송유시설 부지만 놓고 보면 잡정지가 되겠지만 어디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죠. 그럼 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공장 용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유소 용지는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 보시면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에서 제외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따라서 주유소 용지는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공장 용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보시면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 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밑줄 치십니다. 보통 자동차 기름은 어디 가서 기름을 사다 쓰십니까? 주유소. 그래서 판매를 위하여와 판매와 관련되어야지만 주유소가 됩니다. 판매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주유소가 될 수가 없어요. 기름이라고 해서 다 판매를 위한 건 아니죠. 그래서 판매를 위하여 이것과 관련된 것만 주유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팔기 위해서는 땅속에다가 기름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니은을 보시면 저유소, 저는 저장이란 뜻이고 유는 기름이고 소는 장소가 될 테고요. 원유 저장소 등의 부지 이런 것들은 주유소의 필수 시설물로 보는 겁니다. 주유소의 필수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뭐에 포함되겠습니까? 주유소에 해당이 될 겁니다. 창고용지 보시면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것도 설치 앞에 독립적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십니다. 독립적. 설치 앞에. 그래서 독립적 설치, 이게 키워드입니다. 독립적 설치. 그렇다면 목장 용지 안에는 그 가축들을 가끔 씻어내야 되니까 세면도구 있겠죠. 그 보관 장소 있겠죠. 그러면 그건 독립적으로 설치된 겁니까? 아니죠. 따라서 이건 창고 용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목장 용지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가수원 안에 사과를 따게 되면 귤이나 사과 딴 다음에 잠시 보관하고 있는 저장시설이 있겠죠. 가수원 안에 그거는 독립적으로 설치된 겁니까? 아니죠. 따라서 창고 용지가 되지 못하고 뭐에 포함됩니까?
가수원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참고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설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 설치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보시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도로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외한다. 그러면 제외가 되니까 도로는 아닐 테고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가 되겠죠. 주거. 그렇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주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공장용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공장용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역을 보시면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보행, 차량 운행. 당연히 도로가 되겠죠. 니은을 보시면 도로로 개설된 토지, 도로가 되겠죠. 디귿을 보시면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휴게소는 뭡니까? 주거, 사무실, 점포. 그러면 사무실 점포가 들어서 있는 거죠. 휴게소가 사무실 점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속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가장 강화된 형태의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지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안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는 이거는 당연히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나 지방도로라면 어떨까요? 국도나 지방도로에도 휴게소 설치되어 있는데 있을 겁니다. 국도나 지방도로 위에 휴게소 부지. 이거는 도로의 기능이 가장 강화된 형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대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고속도로 위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는 도로가 되겠지만 국도나 지방도로 위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는 이거는 대지가 되는 겁니다. 점포에 해당이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두 필지 이상의 두 필지 동그라미 치십니다. 옛날에는 세 필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된 거예요. 두 필지로. 그래서 이건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보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3번 보십니다. 3번. 가수원. 43쪽에 맨 꼭대기 가수원 있습니까? 거기 두 제주 보시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밑줄. 찾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거기도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있습니까? 밑줄. 어디를 가시느냐면 27번 가십니다. 50쪽을 보시면 묘지 나와 있습니까? 묘지. 거기 셋째 줄 보시면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밑줄 치십니다. 밑줄. 이 부지는 가수원입니다. 지목이 가수원이에요. 지목이. 그런데 이 가수원의 소유권자는 갑인데요.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고 여기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거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이 주거용 부지는 가수원의 필수 시설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는 겁니다. 또한 양입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양입지가. 네, 양입지. 대지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필수 시설물로 볼 수도 없고 양입지도 대지니까 양입지도 될 수 없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거기 분할을 해서 지목을 뭐로 결정해야 됩니까? 대로. 그렇죠. 그래서 가수원 내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이거 목장 용지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묘지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수원, 목장 용지 안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묘지 안에 설치된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목 뭐로 결정한다고요? 대지. 이거 좀 외워두십니다. 다시요.
목적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가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묘지 내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필수 시설물로 볼 수도 없고 양입지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목 뭐가 돼야 된다고요? 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14개를 보셨고요. 절반 보신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4월 달에 볼 거예요.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것은 한 6월 달쯤에 볼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요 박스 안에 있는 것은 그걸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만 있다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박스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이해되십니다. 어려워 보여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다 할까요? 그쵸? 지겹죠? 똑같은 거 하려니까. 네. 저도 그래요. 53쪽을 보십니다. 저는 토지를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토지를 옆에서 보고 있고요. 여기 담장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담장이. 그 다음에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예요. 갑소유 토지고 을소유 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 두 필지 토지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 토지가 지금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요. 이쪽은 100번지 토지가 될 테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가 될 겁니다. 이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표상의 경계라고 부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면상의 경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용어가 달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요거를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이에요. 예전에 11월, 12월 달에 했을 겁니다.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상린관계, 지금 갑과 을은 서로가 이웃이죠. 이웃 아닙니까? 서로가 이웃인 관계. 이걸 상린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민법에 물권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린관계. 그래서 지표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이 공간정보법이 아니라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이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도면상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률이 바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 법률이 달라요. 적용 법률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부동산 공시법령으로서 공간정보법을 공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서만큼은 이 경계를 얘기하겠습니까? 이 경계를 얘기하겠습니까? 이 경계를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이걸 생략해서 그냥 경계라고 부르고 지표상의 경계는 반드시 앞에 지표상이라는 문구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 경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도면상의 경계에서 도면상의 이걸 생략하고 보통 경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표상의 경계를 얘기할 땐 이거 생략하면 안 되겠죠. 민법에서는 생략하겠죠. 하지만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요 문구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공간정보법 시간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표상의 경계, 이거는 경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이때의 경계, 이게 경계가 되는데요.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했습니까?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을 경계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경계점이 두 필지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경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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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점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경계점이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경계점이 있고 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를 경계라고 부릅니다.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가 경계예요. 그렇다면 이 경계는 이렇게 꾸불꾸불할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왜? 최단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의 경계는 꾸불꾸불하게 설치할 수 있죠.
하지만 이쪽의 경계는 꾸불꾸불하게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왜?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를 경계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 이를 경계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경계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 경계는 당연히 직선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 직선주의라고 부릅니다. 지표상의 경계는 꾸불꾸불하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사람이. 그런데 이 도면상의 경계는 반드시 직선이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때 직선은 선이죠. 선은 면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적이 존재하려면 넓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선은 넓이가 없어요. 가로, 세로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선이기 때문에 쪼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쪼개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분. 이를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렇죠. 이때 이 지표상의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는 보통은 일치하겠죠. 일치할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다 보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갑이 이걸 몰래 옆에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쪽의 경계와 이쪽의 경계가 처음에는 같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라질 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해서 일반사법이라고 부르고요. 일반법. 이 공간정보법은 특별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는 어느 법이 우선할까요? 특별법이 우선하는 겁니다. 헌법과 행정법에서. 이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법이 먼저 적용될 수는 없고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되니까 어느 경계가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까?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도면상의 경계를 가지고 지표상의 경계를 옮겨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시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도면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지표상의 경계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계가 위조가 됐다든지 또는 변조가 됐다든지 또는 허위로 작성이 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것을 기준으로 저것을 바꿔서는 안 되겠죠.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지표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도면상의 경계를 바꿔줘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특별이라고 써놨죠. 원칙은 뭐라고요? 도면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지표상의 경계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의라고 되어 있고요. 첫째 줄 보시면 직선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직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선. 우리가 얘기할 때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 직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거기 맨 밑에 보시면 합병의 경우에는 경계의 결정을 위하여 지적 증량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 있습니까? 이거 좀 밑줄 치시입니다. 밑줄 치시입니다. 나중에 보실 텐데요. 우리가 지적 측량은 원칙이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평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전자평판을 통해서 보통은 경계를 수집해서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전자평판을 통해서. 그런데 합병의 경우에는 경계를 그릴까요? 기존의 경계가 지워질까요? 지워집니다. 따라서 측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경계가 새로 그려질 때는 면적이 새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면적 측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합병의 경우에는 경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우는 거죠. 따라서 면적 측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실 거예요. 따라서 면적 측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자계산기를 이용해서 덧셈만 하면 돼요. 나중에 보시고요. 밑줄 쳐놓으시고
경계 설정에 관한 원칙이 나와 있는데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지적이죠. 토지에 관한 정보죠. 당연히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국가가 정해야 될 겁니다. 이를 경계 국정주의라고 얘기할 테고 경계 직선주의. 경계는 직선이어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 부동성의 원칙. 경계가 한번 그어지면 갑이 멋대로 경계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위조 변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경계가 일단 그어지게 되면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인접토지 소유자가 멋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걸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경계가 잘못 그어졌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 그때는 바꿀 수도 있겠죠. 당연히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바꾼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과 을이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 멋대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원칙, 이를 경계부동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경계불가분의 원칙. 경계는 직선이고 선이니까 쪼갤 수 없습니다. 경계불가분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상경계의 위치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1번 별표 지시입니다. 토지의 지상경계는 또 담장이나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지표상의 경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표상의 경계. 지표상의 경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5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로 많이 출제합니다. 답으로 출제되진 않고요. 지문을 구성하는 지문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자주 출제해요. 답으로 출제되지 않고. 그래서 요 1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경계 설정 기준,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